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 욥기의 한 구절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에레츠 카체, 북쪽 땅 끝이라는 이 표현이 한반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욥이 겪은 시련의 패턴이 한국 현대사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겹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 분단, 경제위기,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 세계적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제가 50년 연구 인생을 걸고 밝혀낸 이 믿기 어려운 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난해한 책이라 불리는 욥기. 그 고대의 텍스트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고대 근동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30년 넘게 히브리어와 아람어 고문서를 연구해왔지만 작년에 발견한 한 구절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가 흔들렸습니다. 땅 끝에서 의인이 깨어난다. 욥기의 이 구절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 에레츠 카체는 북쪽 끝, 땅 끝이라는 뜻입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표현이 현재의 한반도와 놀라우리만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제가 느꼈던 그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고대 문헌 연구에 바쳐왔지만 종교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학자였습니다. 제게 성경은 역사적 자료일 뿐이었고 욥기 역시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 문학 중 하나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갑자기 욥기에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지난해 가을 저는 예루살렘의 한 고문서 보관소에서 우연히 12세기경 랍비들의 주석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낡은 양피지에 적힌 히브리어 해석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에레츠 카체를 두고 중세 랍비들이 나눈 논쟁이 적혀 있었는데 그들은 이 구절이 마지막 때의 동방의 민족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욥기의 서사, 구조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 경제적 고난과 회복, 그리고 지금의 전 세계적 영향력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계획의 일부일까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 올해 68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고대 언어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처음 접한 것이 16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고대 근동학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30년간 예일대학교에서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은 온통 고대 문자들로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항상 두꺼운 히브리어 사전과 확대경이 놓여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살아있는 고대어 사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저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노교수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에 새로운 발견에 흥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당신은 정말 평생 학자로 살 운명인가 봐요 라고 웃곤 합니다. 그런 제가 욥기라는 미로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순간은 작년 10월 어느 쌀쌀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초청으로 한 달간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대학 도서관 지하에 있는 고문서 보관소에서 12세기 랍비 문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양피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그 문서의 제목은 욥의 땅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펼쳐보는데 거기에 적힌 히브리어 한 구절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고알리하이 베아론 알 아파르 야쿰 나는 알고 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며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을이라는 욥기 19장 25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주석이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에레츠 카체에서 의인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해가 뜨는 땅의 끝에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든 확대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순히 땅끝이라고만 번역해왔던 에레츠 카체가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츠 카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까지 제가 가져온 히브리어 사전들을 뒤졌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레츠는 땅을, 카체는 끝이나 극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 방향을 나타낼 때 카체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북쪽 끝을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레츠 카체는 북쪽 땅 끝이라는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라본 지리적 관점에서 북쪽 땅 끝이 어디를 가리킬 수 있는지 지도를 펼쳐놓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시리아, 터키를 거쳐 흑해에 이르고 그 너머로는 유라시아 대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대륙의 동쪽 끝에는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수천 년 전 욥기의 저자가 한반도라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일까요? 제 50년 연구, 경험상 이런 지리적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견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은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동료 교수들에게 제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고대 근동학과의 존슨 교수는 톰슨, 자네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네. 성경 해석을 현대의 특정 국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학문적으로 위험한 발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학과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나이에 이런 억지 해석을 하다니. 은퇴 전에 화려한 발견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학문이 아니라 소설이야. 그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30년간 함께 연구해온 절친한 동료 레리 코엔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지금까지 가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학자였잖아. 그런 자네가 갑자기 이런 추측성 이론을 펼치다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마저도 여보, 당신이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쉬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조차 제 발견을 단순한 노년의 망상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저는 깊은 자기 의심에 빠졌습니다. 혹시 동료들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은퇴를 앞둔 늙은 교수가 마지막 순간에 화려한 발견을 하고 싶어서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일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지금 학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지난 50년간의 연구 노트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신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학문적 탐구일까요? 아니면 개인적 망상일까요?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은퇴 준비나 하면서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히브리어 구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에레츠 카체에서 의인이 일어날 것이다. 이 문장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제 양심은 이 연구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김민수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고대사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학자였고 저와는 몇 년 전 국제학회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최근 욥기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과 관련된 해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나요?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사를 연구하던 중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한국의 역사적 패턴과 놀라우리만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던 학자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국에 오셔서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함께 보실 수 있을까요? 아마 교수님께서 찾고 계신 답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달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민수 교수를 만났을 때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과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사실 저도 동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고학자가 성경 해석에 뛰어든다고 해서 말이죠.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 같더군요. 그날 저녁,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밤늦도록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한반도 고대 유적지 지도와 연대기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사의 주요 전환점들이 욥기의 서사 구조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임종 직전에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언젠가 그 의미를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사의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욥이 겪었던 시련의 단계들이 한반도 역사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첫 장에서 욥이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고대 한반도는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급작스러운 시련처럼 한국 역사에도 반복적인 외침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 모든 고난들이 욥의 시련과 놀라우리만큼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말하며 시험을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난 시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겪은 수많은 고난들도 민족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동감했습니다. 이는 욥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욥기와 한반도, 고대 예언의 현대적 해석은 학계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로버트 윌슨 교수는 공개적으로 톰슨의 연구는 학문이 아니라 종교적 판타지라고 혹평했습니다. 여러 학술지들도 제 논문 게재를 거부했고 심지어 예일대학교 내부에서도 명예의 실추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제가 존경해온 스승 하워드 메이어 교수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지금까지 훌륭한 학자였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자네의 학문적 생명을 끝낼 수도 있어. 제발 멈추게나. 제 인생의 멘토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욥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을 읽는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욥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 구절에서 핵심은 단순한 물질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겪은 모든 고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과 분단,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영향력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계의 비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다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패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명한 구약학자 마가렛 데이비스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제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도 비슷한 연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사실 저는 지난 10년간 욥기의 지리적 배경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해석이 제가 발견한 고대 아시리아 점토판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아브라함 코엔 교수가 최근 발견한 사해 근처 동굴의 고문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마지막 때의 동방 끝 땅에서 의인들이 일어나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구절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연구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이비스 교수와 코에 교수, 그리고 김민수 교수까지 합류하여 우리는 욥기와 동방민족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제가 처음 발견한 가설이 점점 더 확실한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 천문학 기록에서 발견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이 동방 끝 땅에서 큰 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기록해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적 영향력 확산을 예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회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판했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유명한 학술지에서 우리 연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옳았네요.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하셨어요 라고 말해준 때였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고립 속에서 견뎌온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욥이 시련 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연구 성과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발견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젊은 대학원생 이수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박사 논문 주제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김민수 교수의 할아버지가 남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제 연구실에서 수진 씨에게 제가 처음 발견했던 그낡은 양피지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연구를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고문서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한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 세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욥기가 단순히 개인의 고난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펼치시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내가 알고 있나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며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겪은 수많은 시련들도 단순히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과 치유를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들을 보십시오. K-팝, K-드라마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시련 후에 받은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물질적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에 미치고 있는 긍정적 영향력이 바로 그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욥기에 예언된 땅끝의 민족이라면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며 때로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도 욥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욥기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듯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가 팬데믹, 경제 위기, 환경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회복력과 혁신 정신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에서 의인이 깨어난다는 예언의 현대적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저 개인의 학문적 여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욥기의 한 구절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땅끝에서 의인이 깨어난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학자로서 품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긍정적 영향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받은 진정한 축복도 자국의 번영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